기죽이는 패셔니스타, 국제 뉴스 전문가. 소속도 어려워요.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아프시지 말고. 예. 일주일에 딱 2번밖에 안 오시는데. 네, 하필 그날 아프시기도 했고. 네. 또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아무튼 뭐가 해가지고 화 목요일 중에 또 쉬는 날이 많았어요. 맞아요. 제가 좀 기가 죽더라도 워낙 잘생기신 데다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시면 아유. 네. 시청자분들께 미적, 비주얼적으로 기쁨을 주시니까 꼭 나오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한테도 친서 보냈고,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뭐 편지 쓴 모양이돼요. 그랬다고 그러죠. 네. 앞서서 사실 지난 12월에도 한번 보냈었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게 우리가 알려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레터라 그랬던가요? 멋진 편지? 예, 네, 이 편지를 받았다. 네네네. 그러면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언제 받았는지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난 12월에 받은 걸 그때 받았다고 가지고 왔을 리는 없고 그러진 않겠죠. 예,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기자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팩트에 약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며칠 날 쓴 편지를 내가 받았다. 근데 그 레터는 나이스했다, 그레이트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대뜸 그레이트 레터를 하나 받았다 이러니까 다만 해가 바뀌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사인을 공식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렇게 추측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이면서 뭐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액션이죠. 구체적으로 진짜 받았다 뭐 그런 액션으로 그렇게 취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올 초 그래도 기대를 좀 하게 하는 몇 가지 이제 우리 인덱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또 이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우선 만나야 되고 네. 만남이라는 건 사실 정상 간의 만남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 조율할 게 많으니까 네. 전화보다는 의미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요. 서면으로 레터라는 것은 그렇죠. 외교적 비중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아직 젊은 편인데 편지 쓰기도 좋아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말도 아무래도 서구에서 스위스에서 좀 그 교육을 받고 뭐 영어도 좀 잘한다면서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과거의 선친이라든가 이게 지도자들보다 좀 서구인들과 어떻게 어울리면은 되는지 이런 훈련은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울리는 코드를 안달까 이런 거. 그렇죠. 일단 뭐 교육은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시키는 게 자식 교육에는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 모셨으니까 좀 외신 분석 공부도 좀 하고 싶은데 올 한 해 국제사회에서 어떤 큰 변화, 또 뭐 트렌드의 변화 또는 뭐 이슈 사실 이런 걸 국내 뉴스도 전망하기 힘든데 글로벌 뉴스를 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예견되는 굵직한 두세 개 한번 골라볼까요? 예, 일단 우리 올해 뭐 연말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연초에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대략 몇 가지의 어떤 국제적인 이슈 이런 게 있다면은 일단 1월 1일에 대통령 취임이 있었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지난해 10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 있었던 거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1월 1일 그러니까 그제가 되네요. 거기는 안 쉬나 봐요. 신정이라고. 신정에 바로 그냥 대통령 취임식을 해버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1월 1일에 대통령 취임을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브라질이 사실은 남미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나 뭐 GDP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경제적 잠재력이거나 잠재력으로 자원의 힘이거나 대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지난해를 포함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안 좋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을 하는 굴욕도 당해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기대를 어떻게 보면 우려로 이렇게 바꿔버린 선거가 이제
그 지난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우려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서 국제 어떤 그 증시가에서는 좀 기대를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좀 그 시그널도 좀 받았어요. 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간에 소장님 잠깐만. 네. 제가 뉴스를 못 따라가겠으니까. 네.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국제뉴스 잘 몰라요. 룰라 이후로 브라질 전국을 간단히 한 1분 반으로 정리해 줄 수 있을까? 1분 반으로. 룰라 대통령이 그 양반도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부정 어쩌고 저쩌고. 예. 아니 근데 물론을 당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뭐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도 갔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룰라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니면 반대파 또는 구체제에서 됐습니까? 룰라 대통령이 물러난 직후에, 예. 그러니까 직전에 그때 그 지지율이 처음에 그 당선됐을 때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경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물러날 즈음 네. 지지율이 네. 처음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보다 더 높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네. 보통 그런 경우가 없죠. 그렇죠. 전 예.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그리고 대통령직 수행도 잘했다는 뜻 잘했다는 아니겠어요? 얘기죠. 예. 그런데 왜 감학소회를 가요? 이거는 이게 1분 30초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 브라질 전 사회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부패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그 여성 대통령 호시마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탄핵을 주도했던 부통령과 국회의장 자신들이 탄핵을 주도했지만 그들도 역시 부패에 연루가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1월 1일부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임 대통령도 역시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브라질은 이 부패가 완전히 구조화돼서 룰라건 심지어 룰라조차도 그러니까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부패를 뜯어 고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희망을 안고 대통령에 취임했는데도 그냥 부패에 젖어버릴 만큼 브라질은 부패라는 바다에 잠겨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부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쥐고 있는 세력이, 그러니까 왜 경제 민주화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느 하나가 이렇게 뭐 회사가 무너진다고 나라가 무너진다던가 어느 하나의 어떤 부패로 인해서 휘청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어떤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그 경제 권력 이런 것들을 경제 민주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 사실 우리나라도 큰 어떤 그 경제 민주화가 된 나라라고 뭐 모범적인 나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브라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화는 됐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극소수 몇몇의 그 재벌 기업에 의해서 저는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에다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두레? 뭐라고 그러죠? 코두레라고 하나요? 코두레. 그거를 끼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니까는 그 소수 몇 그 대기업에 의해서 그 덩치가 큰 브라질 전체가 끌려가는 어떤 그런 구조. 그건 부패가 없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브라질 그 걱정되는 나라네 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민적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그런 구조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기가 정말 뭐 독재도 아니고 그 몇 년 임기 안에 그걸 고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제 봤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교육의 평준화 같은 것도 굉장히 낮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려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빈부 격차를 줄여가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거는 당장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패의 그 고리가 끊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룰라 대통령도 그 임기 몇 년 동안에는 끊어낼 수 없는 그런 한계. 그거는 이제 룰라가 못했다면 그 후임들도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리고 완전히 구조가 젖어 있는 상태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견디다 못해서 정치적으로만 극우면은 괜찮은데
이 양반이 그 말이 정말 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거든요. 아, 홍준표 저기보다 더 해요? 그 정도는 양반입니다. 아, 그래요? 이 방송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악담을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상대 그 들에게 파트너들에게 하는 그 수준이 정치적인 어떤 막말이 아니고 완전히 그 인격을 모독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면 이야기를.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정치 어떤 그 정서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 안 싫어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과거에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그런 그 국민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배부르면 된다는 이런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런 것들이 브라질은 지금 먹고 살만 합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 정치판이 그렇게 개판인데 국민들은 그래 뭐 축구하고 삼바에 너무 관심을 많이 쏟아서 그러나? 빈부격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 이런 걸로 점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혁명까지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당장 그 극우에서 이제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공무원 줄이고 좀 전에 제가 한 얘기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당장 하겠다는 것이 복지 줄이고 공무원 줄이고, 그러니까 정부를 최소로 이제 작은 정부, 작은 정부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척져서 죽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를 이제 정상화하겠다는, 미국하고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브로맨스라 그러나요 요즘에?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관계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요. 트럼프에게도 그렇게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아, 있어요? 예. 그 사람도 좀 보고 싶네 가끔. 성향이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보우소나루라는 인물이 과연 한국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또 의외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예. 아이고 됐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반중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정서적으로 중국이 싫다고 반중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브라질과 중국이 경제적인 어떤 교류 관계가 굉장히 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지구 거의 반대편인데도 뭐 경제 사이즈들이 크고 자원이 많고 그래서 그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릭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브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G7,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서방 경제 국가들과 이렇게 그 대결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브라질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끼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중국은 브라질. 그러면서 끼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2009년 이후로 5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중국이 브라질에 했고요. 알겠습니다. 브라질은 일단 뭐 축구만 볼 게 아니라 트럼프하고 친하다는 상당히 이색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는 욕한 줄 알았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대만을 향한 연설문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중국, 통일된 중국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쬐끄만 대만을 상대로 뭐 이렇게까지 세게 말해야 됩니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 뭐 그게 그 말이지. 그게 그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깜짝 놀랄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라 또 큰일 나는. 그렇죠. 하여간 그 양안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바다를 가운데 조금 바다를 사이를 놓고 이제 그 관계를 양안 관계라고 하는데, 그 양안 관계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는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고 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소위 9.2 공식이라고 하는 9.2 공식. 9.2 공식이 무슨 뜻이냐면 92년도에 중국은 92 이렇게 안 하고 9.2 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9.2년도도 92년도 그렇죠. 이거 굽는다는 게 아니라 아랍 숫자 9.2의 공식이 수학 공식의 공식이 아니고 같이 인식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92 컨센서스. 그러니까 우리 뭐 7.4 공동성명 처럼 그렇죠. 92년도에 함께 합의를 했다. 이제 그걸 이제 중국에서 9.2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온 것이 그러니까 일국 이제 일국 이체제. 그러니까는 국가는 우린 하나다. 다만 체제가 두 체제가 있다는 보장을 하자. 이게 이제 9.2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이제 국민당 그 대만의 국민당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체질 형식을 유지해 왔는데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 그 후예들 그렇죠. 그렇죠. 민진당 원주민 쪽인 민진당이 아니고 대륙에서 쫓겨나서 대만으로 들어온 그렇죠. 장개석 전 장군 뭐 총통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총통이 그 아들 장경국 씨도 물려받고 했던 그 국민당은 그렇죠. 일국이 체제 큰 차이나라는 우산 하나 아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대륙과 자본주의를 도입한 우리가 그렇죠. 그냥 오손도손 싸우지는 말고 살자. 이게 구이 체제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중국 대륙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언젠가는 상대방을 수복해야 할 땅,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적대국으로 했다가 이제 싸우지는 말고 그냥 서로를 인정을 하자. 다만 중국이라는 하나 정도만 인정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구이 체제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진당 같은 경우가 우리는 그거 싫다.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민진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수이변 총통도 그랬고 지금 차잉원 총통도 그렇고 그런 것은 그 국민당이 약속한 것이지 대만이 약속한 게 아니다. 마주잉도 그랬던가요? 마주잉 총통은 국민당이니까 국민당 쪽이었으니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중국과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오히려 국민당이 옛날에 그 공산당과 싸우다가 밀려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뭐라고 할까요? 그 중국 친대륙 쪽 친대륙 말하자면. 성향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지금 그 40년 전에 한번 그런 메시지가 한번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걸 40주년 기념해 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건데. 40주년. 그렇죠. 79년에 있었으니까. 그럼 그때는 등소평 때입니까? 중국이요? 마오 사후죠. 그렇죠. 등소평 체제네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0년 만에 그렇게 되면서 이 대만 입장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한번 대만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주 큰 것이죠.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근데 차잉원 총통이 바로 받아쳤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대만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대만을 중국 뭐라고 할까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죠. 외교 관계 거의 다 끊었잖아요. 17개 나라만 지금 대사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국교를 수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기억을 많이들 하시겠습니다만 중화민국이라고 이게 이제 대만에서 쓰는 공식 이름입니다. Chinese Taipei. 그거는 이제 아니고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공식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 이름이죠.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대만에서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공식 이름이죠. 그 이름을 써서 중화민국이라고 쓰면서 차잉원 총통이 우리는 그 구이 공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뭐 붙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죠. 다만 그러니까 당장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젠가 독립을 할 것이고 그래서 중국하고 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지 마라.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여기서 하나 질문. 혹시 그거 민진당이 일종의 희망 고문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계속 결속시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가끔은 이기잖아요. 국민당을 지금 민진당이 최근엔 이겼잖아요. 그렇죠. 성에서 마오쩌둥에게 쫓겨 들어온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 말고 원래 타이파이 대만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위주로 만든 독립하지 않은 측인 민진당 사람들이 최근에는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륙하고 각을 세움으로써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대륙인 중국과 대만이 붙는다면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중국도 그 욕먹어가면서 그거 치겠어요? 그렇죠. 사자가 이 쥐를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민진당은 계속 독립을 고취시킴으로써 자기 정치적 결속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하면서 괜히 정치적으로 뭐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좀 무식한 질문이어서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자신들의 이제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원래의 대만 원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원주민들도 이제 주로 민진당을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약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요? 예, 출신이 국민당이 이제 건너온 사람, 민진당이 원래 토착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진당이 약간 진보적. 오히려. 예, 그리고 국민당이 보수적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마오쩌둥에 쫓겨서 대만 섬으로 들어온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정치적 스탠스는 우리 익숙한 용어로 하면은 보수적이고, 그렇죠. 원주민이었고 대륙으로부터의 독립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민진당은 정치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진보적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도 참 재밌고 복잡하네. 토착민 원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진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 토착민만 지지를 해가지고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숫자는 어디가 더 많아요? 당연히 그 넘어온 쪽이 그 넘어온 쪽도 그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넘어왔다고 국민당을 지지하거나 이건 아니군요.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장제스 총통이 넘어올 때 그때 넘어온 세력들도 있지만 그 전에 또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정체성이 다르고 약간 여러 가지가 좀 이 하나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성향으로 묶어낼 수는 없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저 커다란 두 나라 브라질과 중국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 이걸 좀 미리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중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짓누를 것으로 뭐 확실히 보이는 미중 무역 전쟁. 그 연원과 신문 제목만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어. 그거를 한번 좀 미중 무역 전쟁을 집중 다뤄주시면 어떨까. 물론 우리와의 교섭 이 관점에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들은 구조적으로 왜 저러고 있고 트럼프는 왜 저러고 시진핑 모르고 그리고 뭐 진짜 정말 누가 뭐 살짝 어깨를 낮췄대나 어쩌대나 그런 것까지 함께. 그렇죠. 이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국제뉴스를 제가 일부러 무식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국제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나 인지도가 국내 뉴스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또 낮을 수밖에 없고 낮은 게 당연하고 왜 유럽에 공부 많이 한 저기들도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를 거의 구분하지 못했다잖아요. 최근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다가 한일 월드컵 때서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취재 갔다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무식하냐?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를 모르냐?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한 시민이 저한테 너는 남예멘과 북예멘을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도 깨갱했는데. 남수단과 수단의 구분을 하십니까? 그러게. 뭐 이런 거기는 신부님 때문에라도 좀 알지. 그렇죠. 남예멘, 북예멘은 정말 모르겠더라고. 시리아도 잘 모르겠고.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무식한 질문 드리니까 웃음으로 넘기시고 눈높이를 좀 낮춰서 쉽고 재밌게. 자, 국제뉴스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같이 공부했다고 생각하십시다. 들어서 나쁠 거예요 없고.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